자, 이제 인격 파트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인격이다라고 하는 건, 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내지는 지위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격이다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자연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자,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이제 법상,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부여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법인은 뭐 하면 되죠? 설립등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거쳐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탄생했어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법인은 설립등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인이 아닌 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단체가 여러 사람들의 집합인데 이들이 법인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 당연히 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도 세금이 국세가 부과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얘네들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따져봐야겠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단체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를 소득세법상에 쉽게 말하면 개인처럼 볼 것이냐 아니면 법인세법상에 법인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자, 이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연법인이 있고요. 신청법인이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의 신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당연법인 신청법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든지 심플하게 내가 얘를 명명할 수 있어야 머릿속 정리가 빨라집니다. 일단 당연법인이 있고 신청법인이 있는데 일단 당연법인 신청법인 둘 다는 어찌됐건 법인인 거니까 이 둘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으로 보게 되고요. 대신에 법인세법상에는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당연법인과 신청법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 내지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하여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인 아닌 단체가 발생한 소득은요. 법인 아닌 단체에 발생하는 소득은 결국은 당연법인과 신청법인은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되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그 외에 나머지라면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보고 소득세법상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제 이 안에서도 우리 소득세법은요. 공동사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거주자 비거주자의 신분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익을 지금부터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만약에 이익을 배분했다면 우리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법 규정에 맞추어서 각자가 지금부터 분배받아간 소득을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공동사업자별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꽃반지게 지금부터 꽃반지를 사기 위해서 엄마들이 열심히 계모임을 해가지고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 갖다 짱박아 놨더니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갯돈 타가지고서 그 목돈으로 뭐 하나씩을 이뤄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계속 돈이 10년간 쌓이면서 그 돈들이 계속해서 이자 소득을 만들어낸다. 혹은 그게 어딘가에 투자돼서 사업 내지는 어떤 나름 소득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10년간 계속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꽃반지개 하나를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을 때는 꽃반지개 하나 자체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체를 1거주자, 1비거주자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소위 말하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 안에서 이때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라면 이 경우는 우리 원래도 법인세법상에서 내국법인으로 봤던 것처럼 그때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외국법인처럼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런 구분 방식으로 지금 안에 주사무소나 관리장소가 어디냐, 꽃반지개의 주사무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 거주자 비거주자로 가르는 것이고 어쨌건 이 꽃반지개 단체 하나를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신분으로 보고 이때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틀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보자면 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제가 처음 세법 접신했을 때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그래서 이게 법인 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 끊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봐요. 그럼 법인이죠.
느낌 아시겠어요? 끊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잘 끊어야 돼. 법인으로 보는까지 끊어요. 끊으면 법인이란 얘기예요.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법인과 신청법인. 오케이, 갑니다. 자, 당연법인으로 본다라고 하든 신청법인으로 본다로 가든 아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자, 그럼 비영리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요, 쉽게 말하면 주무관청이 인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겠고,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이러한 단체라면, 어쨌건 이 경우는 우리 세법 말고 타 기관이 그래 너 법인으로 봐줄게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법이 따질 필요가 없어. 당연히 법인인 거야. 이제 조심하실 게 아니 그냥 내가 설립 등기했어. 그럼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법인인 거고 지금부터 타 관청이 얘를 법인으로 인정을 해줬다면 그때는 따졌어야 되는데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세법이 들여다보고 신청에 따라 승인을 통해서 법인으로 인정해주는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당연법인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내려줬다. 그런가 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기본적으로 당연법인으로 본다. 뭐 의료재단법인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법이다라고 하는 건 타 기관이 인정해 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단체가 나 법인하고 거의 진배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 법인으로 좀 인정해다오 라고 하는 거를 세법에다가 신청한 거예요. 과세관청이 신청했어. 또 과세관청이 요건을 딱 봤더니 그래 만족되네. 오케이 그럼 너 법인으로 내가 봐줄게 라고 해서 신청법인. 신청과 승인의 요건을 지금부터 만족하는 신청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신청법인이다라고 우린 표현할 것이고 자, 지금부터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법인으로서의 형식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당연법인과 신청법인은 법인이라면 뭐가 돼야 되냐면 비영리법인이 돼야 돼요. 그럼 비영리법인은 무조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해서 가시면 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법인이가 그렇잖아요. 법인은 예를 들면 바른경영이라는 법인이 따로 있지만 바른생각이라는 법인이 있지만 이 안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나 안에 조직 운영은 따로 사람들이 따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거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예를 들면 바른생각이라고 하는 요 법인 명의로 지금부터 따로 수익이나 재산을 관리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항상 이 전제가 깨지면 무조건 얘는 오답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지문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앞서 지금 당연법인은요. 주무관청한테 허가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세법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네. 근데 지금 얘는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내줬더니 왜 승인을 내준 거냐면 요건이 만족돼서 그럼 이제 상대방은 왜 신청했을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은 왜 이걸로 신청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이거를 거주자 비거주자 신분이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세율이 낮다 보니까 세율 구간 자체가 법인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했던 거야. 그걸 신청했던 거네. 근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난 차라리 그냥 이거는 개인으로 가는 게 낫겠어. 법인이 오히려 불편해. 라는 문제가 생기면 나 그냥 개인으로 갈래. 거주자로 갈래. 라는 것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변덕이 죽을 끓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받아는 줍니다. 받아는 주는데 너무 죽이 끊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제한 몇 년? 3년 되죠. 갑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을 할 수는 있어. 변경을 하면 다시 갑니다. 뭐에서 뭘로 가? 법인에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석 3년. 되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가 없겠다. 되죠? 변경은 가능하지만 석 3년에 그 과세기간 빼고의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힘 빼고 보셔도 돼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법인을 보는 단체라면 단체 국세에 관한 의무는 뭐 법인 자체가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관리자들이 하는 거죠. 대표자나 관리자가 이행을 하게 될 것이고. 자,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게 문서로 신고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내가 지정해 줄게. 친히 지정해 줄게. 라는 거. 왜냐면 애상초 법인으로 설립 등기가 다 끝났을 때는요. 이미 법인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 안에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물론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 형식은 갖추고 있어. 그럼 그 안에 대표자나 관리자가 구성이 다 갖춰져 있는 채로 시작하지만 얘는 원래 법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형식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지금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기재가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 선임해서 지금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에이씨, 네가 좀 미개하구나. 오케이, 내가 지정해 줄게. 라고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세법상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법인세법은 얘를 뭘로 본다?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상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이때 우리가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른 거죠. 자, 어디까지를 지금부터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비영리법인은 법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자, 소득세법상에서는 자, 일단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잘 끊어야 돼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까지 끊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거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래. 법인이 아닌 거야. 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단체. 얘는 하나로 묶여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항상 뭘 생각하면 돼? 꽃반지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본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꽃반지께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꽃반지께가 뭐냐면서 검색을 해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반지께가 뭔지 모르겠다고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냥 만든 사례야. 머릿속에서 그냥 직관으로 떠오르라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됐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자, 갑니다. 부가가치세법은요. 이제 결국은 납세의 의무를 누가 지느냐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사업자면 장땡인 거야. 느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해서 부가 납세 의무를 질 것이고, 법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거주자 신분인 거네. 그럼 개인 사업자라서 부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니까 부가세법상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 거라 법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고,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에서는 자, 우리 상증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법인은 원래가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서 순자산이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경우는 상증세법에 세계라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꽁으로 받았던 벌어서 받았던 간에 는 것만큼은 법인세로 타과세할게 라고 해서 법인에서 관장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영리법인의 문제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수익사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 꽁으로 뭘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아니면 과세가 안 되는 구조죠. 그런데 꽁으로 뭘 받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얘는 꽁으로 받아도 과세가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안 되겠다. 비록 법인이지만 어디로 보내자. 이 경우는 지금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개인이 지금 무상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때려 맞는 쪽으로 같이 보내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니 법인 아닌 단체는 영리법인과 달리 상증세법상의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전환국립대학인데 얘는 그냥 편하게 봅니다. 전환국립대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래는 국립대학이 쉽게 말하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동순이었어요.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국립대학이 지금부터 전환되어서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나온 거야. 그럼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거네. 그럼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 라고 했을 때 자, 비록 자, 전환돼서 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전 모델 자체가 예를 들면 예전에 국가기관 내지는 지자체 기관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게 하자. 됐죠? 그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 갑니다. 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공립대학 법인 중에서 공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법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자, 원래 공립학교였을 때는 이때 국가나 지자체의 신분으로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법인세의 모든 의무가 면제가 됐던 건데 이게 국립대학 법인으로 지금부터 전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갑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전환 국립대학의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전환 전 되죠. 그래서 국립학교 내지는 공립학교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해
그럼 또 얘기 다르지.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지금처럼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납세 의무를 져라. 그래서 보통 비영리법인이 얘기하는 그 구조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정리로 아까 이렇게 개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얘가 따로 주인공이 돼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바로 객관식 문제 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기법 첫 번째 단원 총칙의 객관식 문제 풀이 들어갈 거고요. 안에 보시면 서류의 송달 파트 그리고 인격 파트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25년도 CPA 시험에서도 우리 여기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객관식 교재는 25년도 1차 회계사 시험 전에 출간된 교재다 보니까 25년도 1차 회계사 시험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건 제가 추가로 문제를 보충해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자, 국기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첫 번째 갑니다. 자, 세법의 정의. 자,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건 국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 개별 세법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뒤에 가서 일반 세법을 얘기할 때 세법 범위 안에 누구는 안 들어가요? 국기법 안 들어간다라고 했고 지방세법 안 들어가고 관세법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기법에 해당하는 거 아웃이 되겠고, 나머지 뒤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세법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전자신고란, 자, 과세표준 등의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된 서류를 뭘 통해서 국세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대로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빼고 갔고요. 중간에 봤더니 이에 관련된 가산세, 자, 포함 제외하고 얘기해야 돼요. 원천징수하는 그 시점 자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외가 돼야 된다. 자, 공과금이란 국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지방세, 앤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강제징수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공권력으로 뜯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공과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웃. 자, 강제징수비란, 자, 국징법 중에서 강제징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 뒤에 갑니다.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수수료, 포함 제외, 얘를 포함하기로 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징수법 가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징법 가게 되면 뭐 세무 공무원들이 평생 지금 세금만 부과하던 사람들이 경매장 열어가지고서 얘를 공매 절차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맡겨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한테 맡기게 되겠고, 그러면 일정 분의 수수료를 줘야 될 텐데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강제징수비라는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 아웃이 되겠고, 옳은 건 2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자, 2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세무공무원 이런 것들은 오답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자, 최종 보수, 중간 보수, 말단 보수. 자,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라면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죠. 우리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라고 할 때 수입되는 재화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번거롭게 일을 두 번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 부가세도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세무공무원 봐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보증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납세담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국징법의 납세담보 영역 안에서 인보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보증에서 보증승자를 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의 납부를 보증한 자,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자, 이제 아까는 오답이었고 잘 볼게요. 국세,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련된 뭐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또 재수없게 포함 이런 것도 오답 나올 수 있겠고, 이거 빼고 나머지 몽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번째, 자, 이런 거 긴장 포인트죠. 항상 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긴장해서 잘 보시고, 납세 의무자는 징수납부 의무자는 빼야 돼요. 근데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 얘는 이제 1차적인 거고, 자, 보충 책임지는 자다 하면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보증인까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갑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자, 조심하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아까 징수 납부 의무자다라고 표현했고, 이자는 납세자라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웃. 자, 과표 세계에 따라 직접적으로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의 종가세, 종량세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거 4번. 그렇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뭐 참고 내용까지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넘어갑니다.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기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 베이스는 민법이야. 근데 따로 정했어. 그거 따라가고 없으면 민법.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면 간다. 민법을 따르는 거예요. 민법과 다르니까 내 거 가는 거예요. 내 거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고 없으면 보충을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의 문구는 잘 따져보셔야 돼요.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면 달리한 규정을 써야지. 근데 그걸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면 민법이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아웃. 두 번째, 국기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의 만료일이나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간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고 전자신고나 전자납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장애를 빨리 복구해야겠죠. 간다. 복구된 날이에요.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오케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오케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갑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두 신고 연장 전. 느낌 아시겠죠? 신고 기한의 연장은 몇 개월? 최장 9개월. 구두 신고 연장 전. 되죠? 우리가 다 그런 그림들을 심어놓으면 이런 때 또 알토란 같이 써먹는 겁니다. 구두 신고 연장 전. 자,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기법,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간다.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할 수는 없다. 자, 우리는 항상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모든 연장 규정은 신청과 직권 둘 다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간다.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건 누가 누구한테? 그렇죠.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그럼 납세자는 뭘 따라가는 거죠? 발신주의.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라 발신주의가 돼야 돼서 우편도장 찍힌 날이 돼야겠죠. 원칙은 우편도장 찍힌 날을 얘는 발신주의라고 법문이 없어. 우편도장 찍힌 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돼야겠다. 되죠? 넘어가서 4번 문제 갑니다. 자,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납세자의 동거 가족의 사망 상중, 자, 질병 치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지금처럼 사망 상중 다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오케이. 신고 기한, 납부 기한 둘 다 연장 사유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간다.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면 얘는 신고기한의 연장 사유는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뭐에만 들어가? 납부기한의 연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답 지문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은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들어가고 신고기한 연장 사유는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겹치기로 8가지가 똑같아. 근데 얘만 달라. 아시겠죠? 아웃. 홍수로 피해를 입어서까지 끊고 또 사례로 나와버렸네. 천재지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다 천재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간다.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모든 기다려줄 게는 신청과 직권 둘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겠고 네 번째 보시면 도난. 그렇죠. 아까 우리 화재, 도난 다 포함이 됩니다. 도난을 당해서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 세무자양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겠다. 자, 권한 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돼서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연장해 준다. 우리 권한 있는 기간 어디? 검찰이 장부 다 끌려갔어.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장부 풀려 나올 때나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다 맞고 옳지 않은 거 2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6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자, 전자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 자, 전자신고에 정의가 들어갑니다. 과표신고서 등 세법이 정하는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에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간다. 과표 신고서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고 효력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전자로 내가 신고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하는 겁니다. 그 경우라면 국세청장에 전송된 때 되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보시면 국기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의 만료일이나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간다. 정보통신망의 장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되죠. 아웃. 쉽게 나오고요. 자,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 등의 오류로 한국은행이나 최신관서의 정보 처리 장치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라고 해서 우리 천재화가의 질병으로 정금되어 권한대행이라고 했을 때 이때 되죠? 정상적 가동 불가능한 이 경우는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그렇죠.
납세자로부터 과표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받았어요. 자, 납세자로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자, 그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요거는 뒤에 보칙 규정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접수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주냐면 직접 관할 세무서 와서 신고하고 할 때 그러면 선생님 잘 받았어요. 왜 서로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접수증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신고함에 넣고 갔다. 줄래야 줄 수 없어요. 그 선생님 어딘지 알고 쫓아가서도 줄 거야.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전자로 보냈다. 그럼 전자로 통보할 수 있어요. 전자로 통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홈택스에다가 만약에 내가 오정아 신고서를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습니다. 라고 떠요. 그게 말이지. 전자 형태로 통보하는 거예요. 잘 들어왔대. 오, 그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내가 전자로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관할 세무서가 우편을 나한테 보내. 접수증 여기 있습니다. 잘 접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는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6번 보시면 자,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서류 송달. 자, 다시 한번 서류 송달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오케이, 갑니다. 독촉과 관련된 서류. 우리는 납부고지 독촉은 그다음 압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체 중요한 거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자, 일단 일반 우편으로 송달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은 등기 우편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 5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해납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5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해납 부정소중해라고 해서 부가가치 예정고지와 소득세 중간해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라면 이 경우는 50만 원 지금 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고 뭘로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50만 원이야. 50만 원이면 뭘로 있어야 돼? 등기우편을 송달했어야 되는 거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주사하다. 50만 원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갖고 노는 거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서라 하더라도 고지세액을 징수하는 납세고지서라면 기본적으로 납세고지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교부 송달은 괜찮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원칙은 뭘로 가야 돼요? 원칙은 등기우편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교부 송달 가능해요? 이런 거지. 누가 교부를 해. 교부 안 하지. 그래서 아까 우리 우편으로 할 때 등기냐 일반이냐라고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넣어놓은 거고 교부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땡큐인 거죠. 교부는 직접 갖다 준다는 거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갑니다. 주민등록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시송달 사유 4가지. 자, 국외 주소불분명 부재중 될까요? 국외 주소불분명 부재중.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주소 불분명 되죠? 그럼 뭐가 된다? 공시송달이 된다. 되죠? 맞습니다.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될 자가 송달받아야 될 장소에서 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정을 거부해서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놓고 올 수 있죠.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은 거부하는 사람 앞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 경우라면 이때는 유치 송달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건 뭐가 돼야 돼요? 1번이 돼야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자, 교부에 관한 서류 송달은 갖다 주는 거네.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될 자에게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송달받아야 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선생님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납부고지서 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디신가요? 좀 1번 출구 앞인데요. 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거기서 드려도 되죠? 갖다 주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반드시 선생님 저 손잡고 집에 같이 가시죠. 제 집에서 갖다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자, 보시면 되겠고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자, 우리 갑니다. 연대납세무자가요. 고지 독촉 이런 서류가 아닌 그러니까 정부 명령과 관련된 서류가 아닌 일반적인 거라면 대표자가 없다면 국세 징수하기 유리한 자. 근데 지금부터 납부고지 독촉 그리고 정부 명령과 관련된 서류라면 이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면 지키지 않았을 때 재산의 압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대납세무자 각각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가 없다면 국세를 유리한 자. 이거는 납부고지 독촉가 아닌 나머지 서류가 돼야겠죠. 아웃.
보시겠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될 자,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를 보충 수령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원래의 명의인 또는 보충 수령인 둘 다 그게 누구든 간에 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유치 송달. 그래서 송달 받아야 될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 전자 송달된 납부 고지서의 세액을 간다.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자 이제 세 번 2회에서 3회로 좀 개정됐어요. 3회 연속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에 정하는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자동 철회로 보는 겁니다. 자동 철회 요건이었죠. 간주규정 맞고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송달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공시송달은 개시, 개제, 국세정보통신망.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갖고 쓸 때는 개시를 붙이던가 개제를 갖다 붙이던가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공시송달만. 그래서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소득세 중간에나까 부가세 예정고지 부정소중해 되죠? 부정소중해인데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우편은 아니지. 얘는 자, 원칙은 등기부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50만 원 미만이라면 이 경우는 일반 우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 50만 원이면 등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일반적인 서류 송달은 대표자 없으면 국세징수하기 유리한 자. 그런데 납부고지와 독촉에 대해서는 각자 갑니다. 고지 독촉에 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맞아. 그렇다면 대표자 없을 때는 징수하기 유리한 자.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어. 나머지는 상 중에 다 경황이 없네. 그러면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그렇죠. 서류를 교부했을 때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하게 해야 되고 거부했다는 사실을 적기만 하면 돼. 오케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 받아야 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 외의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만났어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9번 문제 갑니다. 자,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다시 한번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외 주소불분명 부재중 갑니다. 자,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도 며칠? 14일이에요. 20 아니야? 14. 오케이. 아웃. 옳지 않은 거 쉽게 나오고요. 두 번째. 자, 주소와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국외 주소 불분명, 부재중. 그래서 주소 불분명. 두 번째 케이스고요. 자, 부재중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교부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부재중 했을 때 첫 번째 부재중은 등기의 부재중, 두 번째 부재중은 교부의 부재중인데 두 번째니까 두 번 방문하고 텀이 3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2회 이상의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겠다. 자, 빨간 날 빼고 둘 텀이 3일 이상.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등기 부재중. 자, 등기로 송달했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있겠다. 되죠? 요거 아까 봤던 문장이네. 국세정보통신망을 위해서 공시송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걸 함께 해야 돼. 개시와 개제. 되죠? 둘 중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 10번 문제 갑니다. 총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납세자란 정의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랑 구분하셔야 되죠. 큰 틀에서 가로 빼고 보실게요.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오케이. 여기까지 굿. 자, 가로 보실게요. 납세 의무자 안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 다시 말하면 보충적 납세 의무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2차 납세 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국세에 관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개별 세법 규정이 먼저고 그리고 국기법이야. 오케이, 맞습니다. 세 번째, 자,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국세에 관해서는 국기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관세법과 국기법 덤벼봐. 누가 더 세요? 관세법이 더 셉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자, 신고납부 세목의 국세에 대한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을 했으나 과표신고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분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한 고지서로서 납부 고지서로서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라면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갑니다. 납부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등기 우편.
근데 우리가 이 경우 5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일반 우편 갈 수 있는 거가 부정소중해 and 내가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한 거. 되죠? 이 세 가지는 이때 일반 우편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는 했어. 근데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안 했어. 조심해야 돼. 전부를 납부 안 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안 했던 일부 안 했던 간에 그 경우라면 5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자,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면 간다. 전자가 불가능해.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 뭘로 돌아가는 거죠? 교부나 일반 우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은 동순이에요. 교부나 우편으로 돌아가는 건 둘은 동순인 거야. 근데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 아웃. 모두 되는 거야. 우편도 돼야지. 둘은 동순이에요. 아웃.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고 넘어가서 11번 문제 갑니다.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납부고지 독적 강제징수 또는 정보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간다. 우편에 의해 송달하고자 한다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압류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 소중해. 되죠? 소득세 중간에 아까 부가세 예정고지 그리고 신고했는데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다. 50만 원 미만은 뭘로 할 수 있다? 일반 우편 가능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소득세 중간에나가 부가세 예정고지인데요. 이번 회계사 시험에 뒤에 가서 문제 풀어보겠지만 오답 지문이 뭐가 나오냐면 법인세 중간에납이 나왔었어요. 법인세 중간에납. 이게 안 들어가요. 부정소중해라고 했을 때는 소득세 중간에납과 부가세 예정고지만 들어가지. 아니 법인세 중간에납은 네가 신고하셔야 돼요. 고지받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셔야 돼요. 느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오답 지문 나왔을 때 좀 힘들 수 있죠. 두 번째 갑니다.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될 자가 간다.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죠. 모두가 전자를 사용할 줄 아는 건 아니니까.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에 의해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해 원칙으로 돌아가. 뭘로 가죠? 교부나 우편으로 가는 겁니다. 교부 또는 우편에 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세무공무원 2회 이상 방문자를 방문 텀이 3일 이상 교부하려고 했으나 부재중, 2회 이상 방문의 부재중이라고 하게 되면 국외 주소 불분명 부재중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이 경우라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독촉에 관한 서류라면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그렇죠. 마지막 송달 받아야 될 사람이 교정시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유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관서장에게 교도소장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장 내지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주는 거지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개인정보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죠. 자, 12번 문제 갑니다.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교부 송달하는 경우 받아야 될 자에게 간다. 교부 송달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그럼 이때는 납세자가 받아야 장땡인 거네. 하여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누구한테인지는 항상 보시면 돼요. 법 문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서류 송달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서류의 제출은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문구로만 구분하자면. 자, 두 번째 갑니다.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표 주소에 입력된데 그 송달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우표 주소에만 입력이 되면 안 까봐도 이메일 확인 안 해. 확인 안 해서도 본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한다고 전자신고 신고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고요. 또 두 번째 갑니다. 공시송달이라면 공관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이때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자, 교부 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줄 수 있어? 보충 수령인 하여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동고인으로서 사립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렇죠. 보충 수령인에게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잘 보자. 이런 게 있나? 라고 했을 때 잘 봐요. 조심하실 건 간주 규정인 건데요. 추정해서 역산해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간주 규정은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납세자. 그러면 납세자가 서류를 보냈을 때, 서류 제출했을 때는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등기 우편에 따른 송달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절대 과세관청에 대한 배려 규정은 없습니다. 클리어? 과세관청을 왜 배려해? 법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납세자만 배려하게 돼 있어. 아웃! 될까요? 간주 규정 없어요.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생 억지 규정입니다. 아웃. 다시 한번 간주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때 추정해서라도 역으로 그래도 한번 인정해줘 볼게 라는 거예요. 기한 지났는데 추정해서라도 좀 인정해 볼게 라고 하는 건 납세자를 위한 배려 규정이에요.
그 납세자를 위한 배려 규정은 납세자가 보냈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부터 납세자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납세자를 위해서는 그런 간주 규정 따위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서류에 송달에는 간주 규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법인 아닌 단체 중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는 것까지 끊고 뭐래요 얘를? 당연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이 아니야. 왜? 설립등기를 안 했거든. 그런 단체인데 얘는 당연법인이 있고 신청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지금부터 인정해주고 공익목적으로 설립돼서 지금 다 등기가 되지 않고 지금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만족한 거야. 이런 당연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제가 신청하면 돼. 신청해서 과세관청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승인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들만 법인으로 건져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주자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하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 관리인이 해야 되죠. 왜 이런 규정까지 다 넣어놨냐면 원래 법인은 설립등기하면 대표자가 누군지 다 넣어서 정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건이 만족이 돼야 법원에서 꽝꽝꽝 법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인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설립등기 따위를 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외관상 갖추려고는 했으나 안에 법인 구성이 부실할 수 있어. 그럴까 봐 이제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지. 너 내가 지금 법인으로 봐줄게. 그러면은 그런 모든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오답지문 나오기는 어렵겠고 갑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끊어읽기 잘하라 그랬죠. 끊어요. 그러면 법인 아닌 단체인데 얘를 법인으로 본대. 될까요? 뒤에서 올라오면 돼.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본대. 그럼 법인인 거구나. 뭘로 보는 거죠? 비영리법인. 자, 법인세와 상증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온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법인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간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이 돼야 돼요. 분배한다라고 하는 순간 나가리야. 완전 아웃이에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끊고 볼게요. 우리는 당연법인이 있고 신청법인이 있어요. 당연법인은 승인 안 해도 당연히 법인인 거야. 주무관청이 법인이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떻게 까. 얘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 당연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이 경우는 승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내가 승인이 필요한 거는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가 법인하고 진배 없다고 나한테 신청서 드림인 거야.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오케이 승인 해줄게 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거라 당연법인은 승인이 필요 없고요. 신청법인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그렇죠. 마지막, 법인 아닌 단체 중에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니? 자, 지금부터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신청한다라고 할 때 모든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자, 법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단체 자신의 이러한 수익과 계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세 가지 요건 다 만족해야 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딴 거 몰라도 그냥 법인으로 보려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최소한 들어가야 돼. 느낌 아시겠어요?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신청해서 승인도 받았을 때 이때 신청법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웃.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어야겠고 넘어가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돼 있고요. 첫 번째, 자, 신청해서 승인받은 그런 법인이니까 신청법인을 의미하는 거네. 첫 번째 보시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뭐래? 당연법인. 신청법인 아니야. 당연법인이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등기되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한다. 당연법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분배하지 않아야 돼. 되죠? 아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그렇죠.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변경할 수는 있어. 변덕이 죽을 끓을 수는 있는데 야, 석 3년을 지켜. 그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과세량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변덕을 제한한 겁니다. 아시겠죠? 변경 제한 규정이 있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 첫 번째예요. 요건 첫 번째, 요건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는다.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세 개 만족하는 건 뭐죠? 정답은 2번이 돼야겠다. 오케이. 넘어가서 15번 문제 갑니다.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국기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밑밥 깔아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너 누구니? 사익. 딱 봐도 기분 나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요,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럼 일단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익, 아웃. 사익을 목적으로 실현된 기본재산인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법인으로 봐서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 공익 목적 되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법인이 되는 겁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당연법인 요건이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신고, 변경신고를 안 했어. 얘 좀 부실해. 안 했대. 알아서 하면서 내가 지정해줄게. 라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에 한 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죠. 네가 못하면 내가 해줄게.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단체에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상 뭘로 봐? 비영리 법인. 그렇죠.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다. 오케이. 자, 이제 심화 문제 넘어가 볼게요. 심화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고요. 두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첫 번째 갑니다. 이제 옳은 거라 들어가 있으니까 죄다 옳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겠네. 첫 번째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공시송달의 사유는 국외 주소불분명 부재 중 계속 복창해. 처음에는 뭘 저렇게 길어라고 하지만 복창하다 보면 네 거가 돼요. 자, 일단 부재 중의 첫 번째 부재 중은 뭐죠? 등기우편의 부재 중. 얘는 그냥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니까 이외 방문인 교부 부재 중이에요. 교부의 부재 중 갑니다. 방문해서 교부를 해. 그럼 뭐가 돼야 돼? 2회 이상 방문, 중간텀 3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부재 중이면 이때는 공시송달이 가는 거니까 아까 두 가지를 제가 섞을 거라고 했어요. 아웃. 얘는 2회 이상 방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납세 의무자, 그 종업원, 동고인으로서 사립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갑니다. 유치 송달은 언제만 가능해? 약간 악의적이어야 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을 때요. 아시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을 때 유치 송달하는 거지, 사람 없다고 놓고 올게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아웃.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자꾸만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대부분 판례를 봤네. 되죠? 그래서 항상 그런 형식으로 했다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아니, 아파트 경비원한테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은 대부분의 사례라면 그 경우는 되는 거니까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엔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어쨌건 아까 우리는 이 사례를 봤던 것이고. 자, 네 번째 갑니다. 납부고지서의 우편 송달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등기 우편이지만 부정소 중에 신고했는데 전부나 일부 납부하지 않았어. 5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 되죠.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만 이게 거슬리네.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이다. 오케이. 근데 등기우편으로만 이게 거슬리네. 되죠? 아웃. 자, 국기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갑니다. 국외 주소불분명 부재 중 공시송달이에요. 그런데 이때 부재 중은 등기우편의 부재 중은 한 번만. 되죠? 교부는 2회 이상. 되죠?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곤란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때는 공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돼야겠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끝난 날로부터 간다. 몇 번? 석 3년. 오케이. 3년이 돼야겠죠. 이런 숫자 갖고 장난칠 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갈 수가 없겠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간다라고 해서 갑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까지 끊어. 그러면은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거네. 그럼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인데 이때 이익이 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져. 이익이 분배가 되면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면 돼. 근데 이익이 분배가 안 되면 이때는 어떡하죠? 꽃반지께 딱 떠올리시고 꽃반지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여 이 경우 분배되지 않았다. 해당 단체를 꽃반지계를 1거주자 1비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간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오케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얘는 뭘로 보죠? 얘는 당연법인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 수익사에 발생하는 소득 내지는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좀 더 같네. 얘는 뭘 묻고 싶어? 너 얘가 비영리법인인 거 아니? 그럼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아니? 까지를 조금 더 물어보는 거네. 정리하자면 자 이때 비영리법인이 됩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각사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든 법인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당연히 지는 것이고 되죠? 맞습니다. 자, 국기법상 관할 세무조정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 잘 끊어야 돼, 잘 끊어야 돼. 잘 끊어야 돼, 가요. 세무조정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되죠?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본대. 뭘 따라서? 세무조정의 승인을 받았대. 뭐래요? 신청법인. 되죠? 자, 그 승인일을 법인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로 본다. 맞습니다. 그때를 개시일로 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할 때는 관할 세무조정에게 신고 안 했어? 가면서 내가 하나 지정해 줄게 라고 해서 그중 한 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자, 이번에는 최신 기출로요. 25년도 CPA 문제를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PA 1번 문제입니다. 총칙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들어가 있고요. 자, 1번 갑니다. 자, 국기법상에서 심사청구의 불복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 기한을 지나서 도달했다까지 끊고 자, 일단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기본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 그러면 지나서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가 신청 자체가 지금 안 해. 원래 우리가 신청했을 때 기간 안에 신청을 했다면 이 경우는 뭘로 봐요? 기간 만료일에 적반 청구를 한 것으로 보겠다. 되죠? 맞습니다. 자, 고난 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가 영치가 돼요. 뭐래요? 검찰에 정부 끌려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기한의 연장 사유가 됩니다. 그럼 신고기한에 대한 연장 사유인데 이때 이제 기한의 연장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간다. 신고 뭐예요? 구두신고 연장 전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조정이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신고니까 구두신고 연장 전. 네, 세 번째 갑니다. 납세자가 과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간다. 납세자가 보내는 거야. 뭐가 돼야 돼? 발신주의. 뭐라고 표현해요? 우편도장 찍힌 날. 되죠? 자, 이 경우로서 우편도장 찍힌 경우라면 우편도장이 찍힌 날 신고된 것으로 봐. 자, 과세관청이 간다. 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보내는 거래. 뭐가 돼야 돼? 도달주의. 자, 송달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죠. 네 번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되죠? 다시요. 끊고 볼게요. 자,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아. 오케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야. 법인이 아닌 그런 재단은 원래 법인이 아닌 거지. 법인 아닌 단체를 설명하는 거네.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이 아닌 재단이라고 표현한 것뿐인 거네. 법인 아닌 단체란 얘기야. 오케이. 이 경우라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지 않는다더라도 법인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끊고 볼게요. 얘는 약간 응용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끊고 생각해보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라면 당연법인이야. 당연법인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건 신청법인 요건이에요. 클리어? 신청법인 요건이에요. 두 개를 믹싱했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굳이 그냥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당연법인은 그냥 당연의 법인인 거야. 느낌 아시겠죠? 법인으로 본다? 그렇죠. 맞습니다. 되죠? 다섯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과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때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뭐 할 때?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전송만 하면 이 경우는 발신주의가 만족이 되는 거야. 다만 과세관청의 송달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저장해서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내가 신청했어. 내가 보겠다고 신청한 거야. 그렇다면 납세자가 확인할 때 송달하는 것으로 봐?
그럼 내가 이메일 안 까보면 송달 안 된 거야? 그건 아니야. 내가 전자로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는 국제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구조 아시겠어요? 두 개, 요거 구분해서 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장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칙 파트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